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자산운용 장준호입니다. 40분까지 마치면은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네, 저는 자산운용 업계에서 나오면서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까 생각을 했고요. 뭐 앞에 뭐 구루 두 분이 발표 예정돼 있고 뭐 사업자가 훨씬 더 잘 아시고 그래서 운용사가 뭐 이렇게 괜히 센 척 하다가 그, 망신만 당할 것 같아서 좁혀서 좀 기초적인 얘기도 좀 드리고 흥미있는 차트는 몇 개 가져왔거든요. 그거 전달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정준호가 아니라 장준호입니다. 2015년에 제 기억으로는 2015년 4, 4분기에 아마도 권성동 의원께서 첫 발의를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디폴트 옵션 발의. 그러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7년 전입니까? 저는 그 다음 해에 바로 통과될 줄 알고 일을 열심히 연금 전략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로소 이제 통과가 됐고 또 좋은 자리에 제가 또 참여해서 이런 발표까지 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번외로 참 결국은 어떤 투자의 교육에 대한 문제잖아요. 일반적인 근로자가 더 이상 무위험 이자로는 이 자산을 증식할 수 없고 자산 가격의 뭐 부동산을 비롯해서 이렇게 오르는 걸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축적된 연금 자산을 노후에 이제 이거 소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를 불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5년 정도 됐나요? 2005년 이제 12월 달에 도입된 이후로 그러한 것들이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러한 이제 일종의 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제도가 도입된 거고 이 제도가 제 운용사 입장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로 갔으면 좋겠다.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상품으로 가야 이게 성공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DC 시장이 이제 커질 겁니다. 그죠? 지금 가입률을 보시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가입을 했거든요. 의무화도 안 됐는데 가입했고 이제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이제 도입을 점차 하게 됨으로써 올 거기 때문에 DC가 지금 주황색이죠. 17% 정도. DB보다 이미 성장률은 높고 역전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정도 봤었는데 조금 지체될 수도 있으나 하여튼 2020년 후반에는 DC가 추월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DC 관련 제도가 나왔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DC가 약간 좀 DB에 비해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사회 시간에 제가 어릴 때는 경제 원론은 가르쳐 주는데 자본시장이나 투자에 대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가끔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고등학교 고급 과정에서 미분 적분도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자본시장 같은 것도 좀 가르쳐 줘야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 주변에 저는 뭐 금융업계에 있어서 다행히 좀 운이 좋아서 뭐 기본 지식은 쌓을 수 있었지만 뭐 아주 석학들이 투자만 하면은 뭐 아무 생각이 없고 이렇게 뭐 사야 돼.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DC 근로자들이 소외돼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수익률도 심지어 사업자들이 DB한테 높게 줍니다. 그래서 또 적절한 제도가 이번에 도입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미국 사례를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남재호 박사님께서 뭐 더 잘 말씀하셨는데 이제 옵트인을 옵트아웃으로 바꾸면서 막대 그래프는 이제 기본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2006년 정도부터도 꾸준히 증가하는데 더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이 푸른색이 뮤추얼 펀드의 비중이 더 많이 차지하죠, 그죠? 2005년 전부터. 이게 이제 왜냐면 QDIA가 뮤추얼 펀드로 주로 선택되도록 디자인됐기 때문이고요. 이제 QDI를 넛지를 함으로써 이제 이 포트폴리오의 변화, 오토 인롤, 뭐 자동 가입, 자동 뭐라고 하시더라? 인상, 오토 에스컬레이션, 그 다음에 QDIA 같은 것들이 도입되면서 이제 401k도 더 좋아졌는데 핵심은 포트폴리오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100%인데
이게 다 대부분 투자 상품이고요. 401K는 기본적으로. 근데 66%가 뮤추얼 펀드로 구성돼 있으며 뮤추얼 펀드에서 60%가 에쿼티 뮤추얼 펀드입니다. 뭐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고 원리금 보장형이라고 할 수 있는 머니마켓 펀드는 3%인데요. 이러한 어떤 그 주식 투자에 대한 편안함이잖아요. 그죠? 그 편안해하는 거죠. 이렇게 투자해 놓고. 우리는 한 60% 넣어 놓고 시장 빠지면은 막 불안해서 그 저기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인제 어떤 문화로 좀 정착돼야 되는데 미국은 장기 투자처로 정착이 돼 있고 제 개인적인 그냥 추측과 생각으로는 그 돈을 안 빼서 그런 것 같거든요. 퇴직이 돼도 미국 사람들 돈을 안 빼서 문제라고 저는 그 들었습니다. 오히려 좀 빼게끔 강제하는 법안이 70 대가 돼도 안 빼서. 왜냐하면 빼봐야 세금만 내고 세금 이연 계속 시키고 있는데 빼봐야 세금만 내고 넣어 둠으로써 해서 그 자금이 묶여 있는 것도 아니며 뭐 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부동산 대출도 갚아야 되고 막 그래서 그냥 빼 가지고 다 그 인제 그 그러한 어떤 그 인출기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고 이러한 포트폴리오로 갔을 때 보여주는 수익률들이 좋으니깐요. 아 여기부터 재밌는데요. 그 2006 년에 PPA가 도입이 되고 보시면 제일 저쪽에 있는 에쿼티 펀드의 비중은 약간 줄어듭니다. 7 년부터 19 년까지 막대 그래프입니다. 약간 줄어들고 직접 주식 사는 것도 비중이 줄어들고요. 본드 펀드는 뭐 그대로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다른 투자 대상들이 약간 비중이 주는 반면에 밸런스드 펀드의 비중이 쫙 올라가죠. 이 밸런스 펀드는 크게 TDF와 라이프 사이클 펀드인 TDF와 라이프 스타일 펀드인 우리 한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BF 펀드들이거든요. 그 광의의 개념인데 그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생애 주기형 투자의 대략적인 개론들은 다 아시니까요. 두 개의 그래프인데요. 두 개가 상으로 7년, 19년인데요. 녹색 면적이 그 80% 이상 주식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의 비중인데요. 20대는 2007년에 녹색 비중이 저 정도였는데 두 번째 녹색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왔습니다. 2010 급격히는 아니죠. 이제 19년까지 점진적으로 매우 늘어났고 뭐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생애 주기에 맞는 투자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60대는 줄어들고 50대도 40대도 줄어들고 20, 30대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글라이드 패스가 기본적으로 좋다고 믿는 포트폴리오로 변화했습니다. 미국 401K는 2007년 이후부터 19년까지.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TDF로 보입니다. 뭐 저희는 사실 리서치 수준이 깊지 못해서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TDF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401K에서 1.8조나 되는 데서 31%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렸는데 상품의 선택이 밸런스드 펀드 중에서 TDF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 밸런스 펀드 중에 TDF 쪽으로 확 치우치는 그거는 어떤 사업자의 선택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자가 그 레코드 키퍼를 비딩을 시켜서 최종 TDF를 이렇게 선정하는 구조로 미국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TDF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생애주기 투자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도 사실은 뭐 한 300조 되고 이러니까 그 퍼지합니다마는 그 DCIRP의 실적 배당형 한 25조 정도를 발라보시면 포트폴리오가 대단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저쪽이 15년 12월인데요. 저기 파란색이 국내 자산이거든요. 그 전 세계 주식시장의 2% 정도 차지하는 국내 자산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80% 정도 투자해 왔다가 2020년 5월 기준으로 보면 TDF가 한 27% 그리고 주황색 해외 자산 분산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내 자산에도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는 옵티멀한 포트폴리오로 분산이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혁혁하게 공을 세운 것이 2016년에 그 삼성자산운용이 TDF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DC의 실적 배당형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뭐 미래에셋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장기 글로벌 분산 목표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 투자가, 이거는 뭐 개인 고객이나 기관 고객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 저희는 디폴트 옵션의 투자 적격 상품의 가이드라인이나 투자 적격 상품의 승인이 이쪽 방향을 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뭐 증명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금융공학회 와가지고 이런 분포 차트를 꺼내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200에 100% 투자해도 20년 투자하면 손실 확률이 제로로 수렴하며, 일반적으로 글로벌 주식하고 채권 그 인덱스에다가 5대5로 놓고 한 20년 돌리면, 뭐 20년이 아니고 10년만 돌려도 손실 확률은 제로로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 시에 손실 확률이 떨어지며,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자산 배분하는 순간 수익률은 거의 정의되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빨간색이 저희 회사가 임의로 하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인데요. 딱 연도별로 중간에 위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서로 보완 관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돼서. 그리고 뭐 이대리와 정부장의 투자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적 자산과 그 금융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인적 자산 성격의 채권은 그 인적 자산이 고갈되는 분들이 많이 가져야 되고, 젊은 분들은 이제 인적 자산이 많으니까 주식을 많이 하셔야 되고, 비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업계 전체적으로도 뭐 비용을 낮추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고요. 의의를 정리하면, 자산운용 업계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실적 배당형의 확대가 디폴트 옵션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 작년 말 기준으로 한 90조 정도 되는 돈이 DC, IRP 올리금 보장형에 있고요. 뭐 10명 중에 1명만 실적 배당형의 사전 지시를 하시면 9조 정도 돈이 1년에 옮겨가게 돼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게 더 문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왔고, 적격 상품을 어떻게 가이드가 되느냐가 핵심으로 보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적격 상품이 글로벌리 분산된 장기 투자를 적합한 저비용의 목표 기반 투자 쪽으로 유도돼야 된다는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과제는 아까 네스트의 경우는 이제 연도별로 맞춤형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지금 5년 단위로 타겟 데이트가 돼 있는데, 사실상 그것도 되게 편의적이고 해줄 수 있는 거지 꼭 그게 옵티멀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AI가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생애 주기를 더 완벽하게 학습해서 머신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뭐 일임의 모습이건 아니면 뭐 자문의 모습이건 더 맞춤형으로 고도화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출기가 문제가 될 거고, 이제 퇴직하는 인구들이 늘어났을 때 인출기에 특화된 캐피탈 프리저베이션 전략의 고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원리금 보장형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뭐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자본시장법의 적합성의 원칙하고 디폴트 옵션의 취지가, 근태법의 디폴트 옵션의 취지가 충돌을 해서 약간 좀 고쳐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생애 주기형이 리스크 프로파일에 매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지나면 어떡하라고요?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지나갈수록. 금융공학회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좀 고쳐주는데 앞장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자분들이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미국, 홍콩, 뭐 칠레 다 잘 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거든요. OECD에서 기본적으로 한국 낫죠. 이 문제다 이거 지금 올리고자 하는 제도인데 마이너스 납니다. 마이너스 날 거고, 났을 때 막 공무원들 비난하고 뭐 1년 수익률 가지고 막 그렇게 제발 기사 쓰지 마십시오. 다음 해에 다 회복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연금 장기 투자해야 되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너치를 이용해가지고
사실상 2분 남았다, 5분 남았다 해도 발표자들이 그 시간을 꼭 지키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걸 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40분부터 50분 사이에 10분 동안 그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패널 토론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표자들의 내용을 이제 들으셨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세계에서 어떤 연금 제도라든지 이것이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나고 있고 진행되는 방향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업계에서 바라보는 거, 특히 이게 금융이나 우리 미래에셋증권이나 삼성자산운용이든 한국투자증권이든 이런 회사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는 조금 고려해야 될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을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패널 토론에서 패널들과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어떤 면을 고려해야 될지, 이것이 DC라는 이 제도가 일종의 개혁으로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지속 가능하고 가입을 계속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돈은 컨트리뷰션은 많이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좀 덜 찾아가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상충하는 목적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계속 취업률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 계속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패널 토론을 나중에 5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은 커피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